안녕하세요. 김영하 작가의 북잼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두식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를 모시고 독서의 괴로움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영하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독서의 괴로움, 네, 그리고 즐거움. 다 듣고 보면 내내 그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좀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 즐거운 일이라면 학교에서 그렇게 독서 교육 같은 걸 시킬 리가 없죠. 내버려둬도 애들이 막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하는데 왜 그걸 시키고 하라고 그러고 독후감 내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원래 힘든 일이고 좀 괴로운 일이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강제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또 읽어야 할 목록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논술을 위해서도 읽어야 되고 뭐를 위해서도 읽어야 되고, 초등학생은 이거 읽어야 되고 중학생은 이거 읽어야 되고 단계별로 다 있고, 어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책을 읽어라 하는 것은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의 어른들은 이런 꼴을 못 봐요. 아이들이 판타지나 무협만 맨날 읽고 또는 웹툰만 맨날 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 책을 정해주고 싶어 합니다. 독서의 괴로움은 뭐냐? 남이 읽으라는 책을 억지로 읽는 것인데요. 세상의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을 책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이란 이름이든 권장도서란 이름이든 어쨌든 리스트를 정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오랜 세월 검증을 거쳐서 내려온 거니까 어른들이 볼 때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요. 또 100권이면 100권, 200권이면 200권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믿음도 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고전들이 옛날부터 고전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거 옛날에는 풍속을 해치는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담 보바리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고전들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고, 고전들이 그런 격렬한 비판을 받았던 것들을 되짚어보면 지금 만화라든가 웹툰,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들이 받았던 비난들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마담 보바리나 또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들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이런 겁니다. 흥미 위주다. 흥미 위주고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거죠. 또는 부도덕하다.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은 어느새 고전의 반열에 하나둘 올라서 지금은 안전한 책처럼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정해져 딱 들어있으니까 부모들은 안심하고 읽게 하지만, 실은 아이들이 읽었을 때 그렇게 안전한 책이냐,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이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어떻게 보자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에 비해서 훨씬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인 오스틴의 예를 들면 오만과 편견이라든가 샬롯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다음에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베리 같은 이야기들은 꼭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연애담으로, 로맨스 어떤 소설로 생각하고 읽어도 재밌어요. 폭풍의 언덕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TV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의 원형이죠. 또 오디세이아나 돈키호테 같은 모험담 역시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이 책들은 이미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들이었어요. 지금 읽어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책들도 남이 읽으라고 그러면 매력이 바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반역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온한 미디어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미디어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혼자 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책을 쓴다는 것은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나와 있는 책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쓰는 겁니다.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책으로는 내 얘기가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쓰겠다는 마음이 들 때 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갈릴레오도 책을 쓰고 또 철학자들도 책을 쓰고 그래서 세상에 파란을 일으키고, 세르반테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사도 소설이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이런 뻔한 소설 말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해서 쓴 거고, 플로벨은 뭐 분명하죠. 마담 보바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연애 소설과는 다른 걸 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책이 이런 것이 책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불온하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미디어입니다. 책은 대체로 혼자 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책을 읽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별로 없고 묵독이라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책은 혼자 읽는 것, 개인적인 미디어라는 생각이 일반화됐습니다. 지금은 아이든 어른이든 미국인이든 케냐인이든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가 되죠.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누가 강요하거나 막 이러는 것이 그래서 원래 잘 맞지 않는 세계예요. 자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불온함이라는 거, 이것은 권장도서라든가 필독도서 같은 것으로 지정하면 이상하게 그 힘을 잃고 말아요. 이것은 남들 다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읽고 또 남에게 내 반응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저는 독후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책이라는 것은 잘 설계된 정신적 미로입니다. 정신적인 테마파크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나왔는데 너 뭐 느꼈어? 빨리 적어. 그러면 아이는 책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독도서, 권장도서 이렇게 하면 그 힘을 잃고 마는데 그것은 이런 리스트라든가 어떤 강제성이 책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읽는 것은 다만 의무고 그리고 숙제일 뿐이어서 일종의 고역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는 그 어떤 권장도서나 리스트, 그 어떤 교장 선생님도 저에게 책 읽기를 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책을 사고 제 마음대로 책을 고르고 내 마음대로 느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자 남이 권한 책을 억지로 읽는 괴로움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책의 영향력과 맞서는 괴로움입니다. 비평가 헤럴드 블룸은 이분이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어떤 비평적 용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영향에 대한 불안. 독서는 자아를 분열시킨다. 즉 자아의 상당 부분이 독서와 함께 산산이 흩어진다. 이는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책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정신을 어느 정도 해체합니다. 여러분은 천동설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16세기에. 그런데 친구가 야 지동설이라고 들어봤냐? 죽여. 그래서 갈릴레오가 뭐 얘기한 건데 야 지구가 태양을 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불안하죠. 진짜 지구가 태양을 돌면 어떡하지? 태양이 떴다 사라지는데 친구가 추천해서 읽어봤어요. 했더니 아무리 봐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의 자아가 해체됩니다. 해체되죠. 또는 나는 절대 이러이러한 책은 읽지 않아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마담 보바리, 아이고 여자가 뭐 불륜하는 거 아니야? 안나 카레니나? 아 그거 다 알아. 그거 어떤 여자가 바람나는 거지. 막상 읽어보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막 빠져들어요. 빠져들 때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바람난 여자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안나 카레닌을 읽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여자의 심리가 너무 와닿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해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믿고 있던 것과 다른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은 어떻게든 적게든 크게든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때로 책은 인간의 미래 혹은 운명에 작용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미친 듯이 그걸 읽었어요. 다 읽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궤도 루팡이지. 궤도 루팡이 진리야. 다시 궤도 루팡을 막 읽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야 아가사 크리스티야. 그래서 다시 아가사 크리스티를 막 읽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래서 결국 아랑은 왜라든가 사진관 살인사건 같은 거 굉장히 제 소설에 살인사건이 많이 나와요. 사람 많이 죽죠. 왜 그랬나 보니까 어렸을 때 다 그런 걸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은 그 앞에 있는 것과 싸우게 됩니다. 굉장히 싸우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살던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책의 매력에 자꾸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과정이 독서예요. 그러다 다 읽게 되면 우리는 설득되죠. 설득되고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그 작가와 어떤 정신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란 어떤 존재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자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아가 분열되고 해체될 것을 예감하면서도 용감하게 책장을 펼치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롯되는 괴로움과 싸우면서도 피하지 않고 심지어 이를 어느 정도 즐기는 좀 마조이스틱한 그런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괴로운데 읽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작가지만 그 이전에도 독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쓰는 것에 몇백 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 계신 오늘 메르스를 뜯고 여기까지 와주신 수많은 독자들과 책의 운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 독자의 운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읽고 읽은 증거를 내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제가 프랑스의 한 작가가 썼던 방법인데 진짜 책을 읽기 싫어하는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업계 학교 같은 특성화고에 그 선생이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그 향수라는 작품 있잖아요. 쥐스킨트에. 오늘부터 내가 책을 읽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야 뭐 책을 왜 읽어 이러면서 진짜 농담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쥐스킨트의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첫 장부터 듣든 말든. 근데 불과 한 30분 지나자 애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진짜 저 사람은 끝까지 읽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그냥 듣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세 번째쯤 되자 굉장히 조용하게 애들이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제 팟캐스트 책 읽는 시간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최초잖아요. 그래서 야 책을 그냥 드립다 읽어주면 누가 들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설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의 힘이 있어서 끝까지 듣게 되는 게 의외로 그렇게 돼요. 한 10분 지나면 뭐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둘이 사귀나? 이러면서 계속 듣게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힘 같은 거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스스로 확신하시고 아주 그 책을 사랑하는 애들 몇몇과 그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히 퍼져갈 것이고 전교생이 책을 좋아한다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시대는 옛날에도 없었고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때도 없었고요. 그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유토피아입니다. 책은 어차피 소수밖에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좋아하는 애들과 깊은 교감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직접 좀 체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뭘 보러 가든 예를 들어 미술관에 가면 조각이 있으면 만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또 들어보고 이러는 게 저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너무 디테일에 강해서 읽다가 옷 갈아입는데 4페이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르셀 프루스트는 버릇이 그랬대요. 파티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 하세요? 외교관입니다. 이런 마르셀 프루스트는 얘 외교관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러겠죠. 외교관들은 파티를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러면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러면 파티장에는 마차를 타고 가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마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올라가세요? 올라가죠. 그러지 마시고 내려서 어떻게 올라가냐고. 계단으로 올라가죠. 계단이 몇 개 정도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아무리 상세하게 얘기해도 마르셀 프루스트는 굉장히 상세하게 또 물어보고 그럼 계단에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모든 것을 꼬치꼬치 물어서 프루스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했다고 그래요. 근데 작가는 그런 구체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나중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러나 뭐 일반인 보통 작가가 아닌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해서 안 하고 물러서 있고 냄새 맡으면 변태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안 맡고 그런데 저는 일상이 그런 경험의 공간으로 사실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알랭 드 보통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가 사진만 찍지 말라고. 그거를 한번 글로 표현해 보라는 거잖아요. 말로. 사진을 찍지 않고 그 풍경, 바다가 있으면 바다, 어선, 구름, 바람, 냄새 이런 거를 글로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 마음의 사진인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직접 만지든 뭐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에 뭐 감성 근육 이런 게 좀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많죠.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새 색칠 공부하는 책 있잖아요. 색칠하는 책. 저도 그거 했는데요. 출판계에 새로운 단어가 네.
이것으로 저희가 김영하 작가의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 인사말 김영하 선생님께 듣기로 하죠. 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냥 이 문명과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책이 꽃피었어도 문명과 갈 수 있지만 저는 긍지를 가지고 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이자 저도 한 사람의 독자인데요. 그래서 독자로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책을 사랑하고 뭐 책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